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거기에 나의 계좌는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고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 바로 성공투자 백서 주식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초 그리고 처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오늘은 주식시장이 최초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주식시장의 역사의 최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주식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과연 언제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때 시작했을 때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주식에 열광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했을런지 지금부터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세계 최초의 주식은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을 했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암스테르담에 바로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분 투자가 바로 첫 번째 거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는 바로 17세기 중세 시대인데요. 그림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0년경에 이제 책이 출간된 부분에서 나오는 투기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투기꾼들은 입만 열면 주식 얘기였다. 어딜 뛰어가면 주식 때문이었다. 가만히 서 있어도 그 역시 주식 때문이었고 어딘가 쳐다보고 있으면 주식을 보고 있는 거였다. 깊이 생각에 잠겨 있으면 주식 생각을 하는 거였고 뭔가 먹고 있다면 그것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나온 거였다. 공부를 하면 주식에 대한 공부였고 항상 주식에 대한 환상을 꿈꾸었다. 자, 병들어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주식 걱정만을 했다. 바로 요세프 펜소 데란백 회가라는 작가가 바로 혼란 속의 혼란이란 책에서 기술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말 그대로 단도대에 교수형에 처해지고 이런 말씀드리는 걸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목이 길거리에 달려있던 그런 횡행한 역사 속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지금처럼 주식에 대해서 광적으로 열광을 했었다는 거죠. 아, 어떡하지? 내 주식이 올라갔을까? 아니면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빠졌을까? 이 생각만을 하면서 서로가 지분을 바꿔가면서 트레이딩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도매매까지도 그때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 옵션도 그때 최초로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바로 1922년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 취인소라는 부분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동아일보 안에는 오늘의 쌀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의 곡식은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고 거기에 현물도 거래가 같이 됐다는 점이었겠죠. 우리 조상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뜻할 수가 있겠죠. 자, 주식은 투자에 대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였죠. 자, 하지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식에 열광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주식 안에서 우리는 바로 탐욕과 욕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열망하고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내면서 결국에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없던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종의 계속적인 욕심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역사에 대한 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탐욕과 욕심 안에서 우리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주식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겠죠.
자, 뒤에는 바로 주식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회사란 자,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라는 개념입니다. 자, 주식은 일반적인 가족 회사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죠. 결국에는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회사에 대한 지분을 투자하고 그 회사에 공동체적으로 하나의 법인이 완성되고 그 법인이 이런 주식회사로 걸쳐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한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된다면 삼성전자에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주 중에 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런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식 바로 스탁입니다. 자, 주주의 출자에 대해 교부하는 유가증권을 뜻하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주주는 뭡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출자에 대해,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교부를 해주는 유가증권이라는 거죠. 돈을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주주가 되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는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탐욕과 욕심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 주식의 정의에는 그 탐욕과 욕심에 대한 얘기는 한 글자도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주식회사, 주식, 투자, 여기에는 고유한 어느 정도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욕심은 한 글자도 없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주식에 대한 투자는 내가 주주가 되는 행위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이 왜 항상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주주라는 개념과 투자라는 개념이 헷갈리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주식 투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주주와 그리고 이런 주식을 움직이는 대표이사들은 바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선입견을 바꾸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자, 그러면 대주주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명확한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대주주와 개인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대주주가 손해봤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하지만 개인들은 대부분이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1명만이 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을까를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바로 보유의 여부입니다. 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보유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대주주는 회사의 악재 외에 안 좋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황적인 부분이 상관없이 이 부분 자체, 이 주식을 보유를 합니다. 거기에서 대신 비중만을 조절할 뿐이죠. 이 회사에 대한 주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들은 회사의 성장성과 그리고 회사에 대한 변화 과정과는 관계없이 수익을 위하여 일시적인 보유를 하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결국에는 개인들은 주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나에게 수익을 주는 그 순간만 보유를 한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주주들도 계속적인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도 상황적인 부분을 지속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인데, 우리 개인들은 그보다 못한 정보를 가지면서도 오로지 눈에 보이는 시세로만 판단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바로 보유의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데요. 바로 가격의 여부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대주주는 저렴한 가격권역에서 비중을 추가하고
그리고 그 비중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의 방어적인 차원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고요. 개인은 시세를 낼 수 있는 가격대에 접근하는 단기적인 성향을 많이 보인다는 부분이 또다시 차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격이 빠져서 예를 들어 역별 상황이 벌어지면 자,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리가 완전히 위축돼 버립니다. 자, 작년 10월 달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심리는 어땠습니까? 나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대부분이 손절하면서 여기에서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겠다는 개념을 가진다는 거죠. 하지만 대주주는 달랐습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대주주들은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면서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과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대주주들은 가격이 시세가 크게 빠졌을 때 그 부분을 틈타서 큰 물량 자체를 매집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는 그 가격 자체를 무시하고 시장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주주들처럼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잘 해왔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바로 시점의 여부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과 우리가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는데요. 회사의 내용과 그리고 회사의 존폐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주주는 꾸준히 이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을 들고 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하지만 개인들은 일정 기간 그리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시점적인 부분 자체를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대주주에 대한 시점의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의 좋고 나쁘고의 부분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판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더욱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바로 소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죠. 별표 2개 정도 여러분들이 쳐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대주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습니다. 자, 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18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샀겠죠. 저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주주들을 그리고 수익을 크게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 주식이 지금 보유를 하면서 내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3월달 말과 4월달 초가 되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 우편이 날라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우편이 대부분 날라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배당금이 주어지겠죠. 그거는 이제 12월 27일, 28일 날 배당 결산일 날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한해서 집으로 우편이 날라오는데요. 자, 말 그대로 우리는 주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의 주식을 보면 왜 이게 이 회사에 대한 우편이 왜 날랐지? 맞다. 내가 12월 달과 1월 달에 보유하고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 나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다 포기한 채 나는 오로지 수익만 낼 수 있는 주식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이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이 네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에 의해서 수익이 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보유, 가격, 시점, 소유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쉽게 나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주주는 주식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투기로 그리고 일종의 작은 소일거리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개념을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로 우리는 지금부터는 주식은 사업이다.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매출액은요, 바로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킨 가게 한 개를 개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가계부라는 걸 적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월세가 나갈 거고요. 인건비가 나갈 거고요. 거기에 재료비라는 게 분명히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의 매출이라는 게 잡힐 거고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주식도 인건비가 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무실비가 드나요? 사무실을 임대했으면 들겠죠. 그리고 거기에 HTS를 이용하는데 내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사업적인 마인드로 가자는 겁니다. 자, 매출액이 그렇다면 판관비는요, 바로 판매 관리비를 뜻하겠죠. 증권 HTS 또는 객장 이용을 할 때 드는 돈, 그리고 농특세라든지 수수료를 제외한 게 바로 판관비가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제외하고 난 금액, 바로 경상이익,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수수료를 제외한 나의 실제 수익금을 뜻하는 돈이겠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기순이익, 이 부분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 과정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오는 현금성 자산을 뜻하는 부분이고, 그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사업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업적인 마인드를 결부를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주식을 그냥 뭐 이번 달에 좀 여윳돈 있는 걸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빼고, 이런 개념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와 마인드가 너무나 달라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다른 사고를 바꿔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이라든지 당기순이익 그리고 일회성 손실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식시장은 우리에게 승산이 있고 꿈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는 사업이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셨습니다.